보통 중국의 삼국시대는 역사학적으로 조비가 제위를 참칭한 220년부터 오나라가 망하는 280년까지 60년의 기간을 뜻합니다. 그래서 분단의 60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이 짧은 시기의 일화들은 후대 사가들과 작가들에게 굉장히 많이 회자되면서 지금까지 그 인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묻습니다. 중국 전체 역사 중에서도 그 짧은 시대에 왜 사람들은 열광하는가? 이 짧은 역사가 그 어느 시대보다 완벽한 하나의 정치 교과서 그 자체이기 때문 아닐까 생각도 들어요. 그러다 보니 후대의 위정자들에게 많이 회자되고 그렇게 문학작품도 탄생하고 널리 알려진 게 아닌가. 이 시기만큼 정치 권력이 격변기였던 때가 없습니다. 다만 보통의 삼국지 컨텐츠는 이 60년의 시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황건적연왕과 군웅 할거까지 내용을 끌어쓰는데 어찌 보면 그보다 더 중요한 당고의 금까진 다루지 않죠. 이 당고의 금이야말로 양기, 두무, 하진 즉 외척의 몰락 그리고 나중에 이공지쟁, 고평릉 사변에 비견할 수 있는 굉장히 치열한 헤게모니 다툼의 현장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당고의 금은 지금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셨습니다. 오늘 당고의 금 완벽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잡설인데 제가 술을 좀 많이 먹으면 삼국지 얘기를 하는 주사가 있습니다. 보통 이 정도 취하면 친구들이 야 정말 취했다 집에 가자 하면서 자리가 파해져요. 오늘 같은 이런 술자리에서 환영 못 받는 재미없는 얘기 이렇게 유튜브상 떠들어도 재밌게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미디어가 발달된 사회에 태어난 제가 얼마나 복을 받았느냐 실감합니다. 제가 이런 것들까지 떠들 수 있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조회수 안 나올 이 컨텐츠를 빌어서 소심하게 한번 고백해봤습니다.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고, 여기서 당은 정당할 때 그 당입니다. 고는 못하게 하다의 의미가 있죠. 여기서 당고가 하나의 명사화되면서 당고의 금이라 하면 결당 행위를 금지당한 자들의 벼슬길을 막는 조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당고의 금은 유교 사상을 숭상하는 청유 당인들이 핍박받고 벼슬길 등의 정치 행위를 금지당한 조치이다. 참고로 지금의 정당은 헌법상 보장된 정치 집단이죠. 일단 이걸 아셔야 돼요. 당시 당이라 하면 이런 긍정적인 뜻이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무리, 당파, 사조직,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당시 사서에 이때 유죄 판결을 받은 자들의 죄목을 보면 결당 행위를 했다. 즉 그는 당인이다. 자 그럼 당고의 금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 지식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당인들은 도대체 어떤 자들인가? 이건 고대 중국의 정치 계급 체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얘기에 나오죠. 천자 밑에 30, 구경, 27대부, 81사를 두었다. 참고로 39, 27, 81 다 3의 제곱으로 나가죠. 고대 중국에서는 숫자는 3으로 완성된다 봤어요. 그래서 3제라 하면 천지인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서 당시 당인들은 여기서 27대부와 81사에 해당하는 자들이에요. 이걸 합쳐서 4대부라고 합니다. 이들이 유교 사상을 중심으로 청유 8급이네 8준이네 8준에 하면서 나중에 이응 즉 이원래의 명성을 중심으로 뭉치게 되죠. 자 그러면 봅시다. 30과 구경은 중앙 관료예요. 사는 원래 지방 구년의 사마나 현이 같은 전투를 담당하는 계층이었습니다. 선비사자 이거 원래 사람이 도끼를 어깨에 지고 있는 상형 문자라 했죠. 이들이 도끼를 버리고 붓을 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대부는 각 군의 재상을 뜻한다 보면 됩니다. 자 쪽수가 누가 더 많습니까? 30구경 대 27대부 81사 당연히 4대부가 더 많죠. 이 천자 30구경을 포함한 중앙정부가 쪽수 많은 4대부들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호령, 무제 이런 거 있죠. 향거리 선제 이건 유교 사상을 숭상하는 4대부들을 위한 하나의 회유책 즉 중앙정부가 4대부가 이뻐서 만들어준 제도가 아니에요. 나름 그들에게 하위 관료직의 정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장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포렴에 청거되면 기껏해야 현령으로 시작하죠. 무제에 청거되면 자사로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지방관들이에요. 물론 나중에 기득권들이 이 향거리 선제도 침범해요. 자 여기서 당시 정치 권력 제로섬 게임의 플레이어들을 소개하자면 황제, 외척, 환관, 30구경의 세족들 그리고 4대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종친이라는 플레이어는 위나라 조비 때 득세하게 되니 일단 빼도록 하고요. 그리고 당고의 금 전후에서 원시와 같은 30구경의 고위 관료들은 사실상 환관과 외척의 나팔수였기 때문에 또 빼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나팔수가 아닌 자들도 있었지만 힘이 없어서 잔소리꾼에 불과했어요. 진번, 양사 이런 사람들. 즉 당고의 금 전후 시대의 플레이어들은 황제, 외척, 환관, 4대부 이렇게 단순할 수 있다. 여기서 또 이해해야 할 인물 환제와 영제입니다. 1차 당고의 금이 환제 때 2차 당고의 금이 영제 때 발생하거든요. 환제도 영제도 왕작도 아닌 후자기를 유지하는 자들에 불과했습니다. 황실의 반계이자 비주류 출신의 황제들이라는 거예요.
즉 이들은 나중에 권력을 쟁취하게 되지만 처음엔 외척과 환관이라는 정치 세력에 의해 세워진 꼭두각시였습니다. 물론 1차 당고해금은 환관들과 함께 환제가 직접 주도하였고 2차 당고해금은 영제가 어렸을 때 환관들이 주도한 게 좀 다릅니다. 어린 영제가 조절한테 당인들이 나쁜 사람들이냐 묻기도 하죠. 즉 환제와 영제의 공통점은 황제의 권한에 맞먹는 정치 권력 플레이어들이 있었다. 환제를 세운 외척 양기는 환제까지 총 3명의 황제를 세운 인물입니다. 충제는 3살에 요절하고 질제는 양기가 독살했어요. 환제가 이 양기를 치고 숙청에 성공하여 황제의 권한을 되찾게 됩니다. 이때 황문, 즉 환관들의 도움을 받아요. 그리고 영제 때도 외척 두무가 환관들에 의해 숙청되죠. 그리고 영제는 장성한 후 이 환관들을 때로는 패고 때로는 품으면서 권력을 유지합니다. 자, 그러면 이 동안의 황제들은 왜 그리 환관들을 가까이 했느냐? 이 환관들이 정치 권력과 재물을 취할 수 있었지만 유일하게 가지지 못하는 것이 바로 병권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컨트롤하기 좋았어요. 아무리 환관들의 권세가 높아도 자신에게 칼을 들이밀지 못하거든요. 물론 영제가 죽기 전에 그 서원 8교의 수장의 소왕문 건석을 앉히면서 환관이 병권을 갖게 되긴 하는데 이건 굉장히 비정상적인 사례이고 하진과 환관들의 칼부림을 야기하여 동탁이 그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종결되죠. 이 정치 플레이어 환관들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보통 환관들은 다 고자로 알려져 있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거세 환관의 역사는 상나라까지 올라가는데 사실상 그 머릿수는 많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황문을 담당하는 하나의 집단을 형성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2세 황제를 세운 진나라 조고의 경우도 거세 환관, 즉 엄한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환과 엄한은 확실히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환 안에 엄한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필요에 따라 거세한 환도 있고 거세 안 한 환도 있다. 당시 환제에게 환관들을 까는 양해의 발언을 보면 고자 본무 환신, 옛날에는 원래 환관들이 없었는데 무제말 수유 후궁, 무제 말에 후궁들이랑 많이 놀면서 시치지 비로소 만들어진 것이다. 참고로 고서에 지 이거 많이 나오는데 별뜻 없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치면 습니다 뭐 이런 걸로 보시면 돼요. 귀가 뭐 어떻다는 거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 말은 실제 환관이 없었다는 뜻은 아니고 거세 환관들이 집단을 이루게 된 게 무제가 후궁들이랑 놀아나면서 엄환이 필수가 되니까 이것저것 관직도 설치하고 이랬다는 얘기예요. 참고로 무제가 여자를 좋아한 건 사실이거든요. 자신의 비빈들을 14등급 관위로 나눈 것도 무제입니다. 이에 따라 환관들을 확 많이 늘렸다 이 말이죠. 이게 결국 세력화되었다. 여기까지가 당고해금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 지식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서사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당인들이 뭉치게 된 계기를 사서에서는 환제의 스승 주복을 시작으로 봅니다. 환제가 단지 후자기를 잇는 자였다가 황제가 되었다 했죠. 환제가 제위에 오르고 자신의 스승을 낙하산으로 상서에 앉히니 그가 감릉 출신 주복입니다. 그런데 감릉 사람들이 보기에 주복은 그럴 깜냥이 안 되고 오히려 방식이 천하의 인재다. 천하 구규 방식이 있음에도 황제의 스승발로 주복이 인수를 받았다. 이런 노래가 감릉현 일대에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로 두 집안이 대립하게 되는데 각 집안을 지지하는 자들이 각자 붕당을 이루었다. 황제의 옛 스승이라고 낙하산 인사를 하는 게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 이 문제에서부터 사람들이 당을 이루어 토론하기 시작했다. 즉 당인들의 태제는 바로 공정과 정의 이거였습니다. 낙하산, 기득권 이런 애들이 정치를 담당하는 게 올바른 것이냐, 이건 지금도 치열하게 거론되는 문제들이죠. 이런 담론이 진행되는 와중에 여러가지 문제가 터집니다. 권력계에 빌붙은 친인척들이 각 군에서 횡포를 부리는 거예요. 중상시 서왕의 조카 서선이 자신의 혼사를 거절한 여인을 활로 쏴 죽이다가 동해상 황부한테 그 죄를 고발당해 죽게 됩니다. 그리고 후궁의 친척 장범이라는 자가 권세를 믿고 완에서 횡포를 부리다 남양태수 성진이 그의 죄를 물어 죽였다. 소왕문 조진이 횡포를 부리자 태원태수 유질이 그를 법도에 따라 처형했다. 문제가 뭐냐면 조정에서 이들을 사면했는데 죽여버린 겁니다. 서선, 장범, 조진은 기득권 그리고 그들의 친인척들이죠. 반면에 이들을 처형한 황부, 성진, 유질은 각 군의 태수 또는 상으로서 효렴을 거친 전형적인 사대부들이에요. 부패한 조정이 사면을 했음에도 소신에 따라 칙령을 어겨 당할 수 있는 죽음을 불사하고 처형해버린 겁니다. 여기서 결국 청류 주요 인물들이 연관되게 되는 사건들도 일어나는데, 환관이면서 고향 후에 자기를 받은 후람이 행인들을 약탈하고 축제한 재물로 집과 묘를 크게 만들자 도구 장검이 이를 고발하고 후람의 집과 모친의 묘를 파괴하였다. 그런데 이 후람을 고발하는 상소가 황제한테 전해지지 않게 됩니다. 이 후람이 앞선 모든 일을 황제한테 고자질을 해요. 황제의 명으로 사면을 내렸는데도 마음대로 처형을 하였다. 사실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지방간들의 횡포가 말이 아니다. 이에 황제가 대노하여 이들을 잡아들여 노동교화형에 처합니다. 이에 태위 진번이 황제한테 간언을 하죠. 조진, 장범 이런
저런 놈들 죽을 짓 한 놈들이다. 비록 사면령을 어기고 마음대로 처형했지만 의로운 마음에서 한 것이니 용서를 해야 된다. 옛날에 광무 황제께서는 이런 거 다 용서하시고 오히려 상을 주셨다. 황제가 이 간언을 듣지 않았다. 그리고 드디어 청류 중에서도 가장 명성이 높은 이원래, 즉 이응이 휘말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풍각을 잘하는 하남인 장성이 점괘를 근거로 아들에게 살인교사를 하였다. 우리가 사람을 죽여도 사면받을 점괘가 나왔다. 참고로 풍각은 바람의 기세를 보고 점을 치는 것을 말합니다. 풍각쟁이라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노래하고 앵벌이하는 뭐 이런 뜻으로 변질됐는데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 오빠는 풍각쟁이 노래도 있죠. 조선시대 때 풍악쟁이를 발음하다가 대충 풍각쟁이가 된 게 아닌가 추측도 됩니다. 암튼 당시 이응이 사회교의였는데 이 장성을 잡아 죽입니다. 이 장성도 사면을 받았는데 이응이 소신에 따라 죽인 거예요. 그런데 이 장성이 환관들 그리고 환제에게까지 커넥션이 있었습니다. 환제도 가끔 장성한테서 점을 받다 되어 있어요. 이때 환관들이 너 잘 걸렸다. 환제한테 꼰지릅니다. 이제 장성이한테 점을 못 보게 됐습니다. 이응이가 장성이를 죽여붙습니다. 이놈들이 태학 유학생들의 머릿수를 이용해서 당파를 결성하고 사면령도 쌩가면서 천하의 풍속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에 환제가 놓아여 결당 행위를 한 자들 모두 체포하라 명하니 바로 1차 당고예금을 알리는 서막입니다. 이응을 비롯한 청류 200여 명이 연루되어 붙잡히거나 도망쳤다. 그런데 이들을 죽이진 않아요. 사서에는 환제의 마음이 누그러졌고 이들의 신분을 맡은 왕보가 마음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되어 있는데 사실상 두무가 이들을 살린 겁니다. 뒤에 말하겠지만 이들을 구명한 정치적 목적이 있어 보여요. 두무는 황제의 장인으로 외척이었습니다. 그리고 외척치고는 특이하게 그 학문을 좋아하여 청류들과 교류하던 자였죠. 두무한테 이 환관의 독주가 유쾌한 일이 아닌 겁니다. 두무가 황제한테 괴리 후에 인수를 반납하면서 상소를 올리니 황제의 마음이 좀 풀렸다 되어 있어요. 더군다나 이응이 계속 환관들 집안 사람들의 부정을 떠들어댔다. 이건 외척과 환관들이 나름의 정치적 타협을 한 걸로 보입니다. 딱 거기까지만 해라. 당인들 내가 통제할게. 이에 이들을 풀어주고 각 부의 명단을 적어 올려 평생 벼슬길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 블랙리스트를 만든 거예요. 이것이 바로 1차 당고의 금입니다. 그렇다면 당고의 금은 환제가 관리들이 그 사면형 쌩까고 마음대로 처형을 하는 것을 보고 노하여 일으킨 사건인가? 절대 아니죠. 환제는 당시 상소의 구문을 빌리자면 여루에서 뛰어올라 천자에 오른 분이시다. 일개 제후에서 픽업돼서 약 15년을 허수아비 황제 노릇을 하다가 막판에 정치적 야합으로 양기를 축출하여 전세를 뒤집은 승부사예요. 정치 구단이라 봐야 됩니다. 사실 이 1차 당고의 금은요 근래의 천하문 사태와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당시 청류들의 움직임은 지식인들이 일으킨 이데올로기 즉 이념 전쟁이나 다름없었어요. 환제는 환관의 도움을 받아 양기를 누르고 권력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환관은 병권이 없으니 다루기 용이해요. 그런데 청류들이 무리를 이루어 무엇을 주장하느냐? 정치는 유교 사상을 배운 정치 엘리트들이 해야 한다. 외척, 환관, 낙하산 이런 애들이 하면 안 된다. 급기야 황제의 사면령을 무시하고 황제가 알고 지내는 자들까지 처형하기에 거리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3만 태학 유학생들과 백성들이 이를 지지하였다. 환제는 이 정치 집단에 대해 위기의식을 느꼈음이 분명하다. 자칫하면 나도 한 대 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잘못하면 이거 나라가 뒤집힌다. 동시에 그들 말대로 환관들이 내쳐지면 나는 고립된다. 환관들도 황제를 구슬려서 저들을 치도록 해야 한다. 즉 당고의 금은 황제와 환관 그리고 사대부 간 헤게모니 다툼의 결과물이다. 오늘 배경 지식에 대한 분량이 많았던 이유입니다. 앞선 내용들을 이해를 해야 이 권력 다툼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치 구도를 관찰할 때 성과 악으로 나눠서 보면 안 된다 했죠. 그렇다고 사대부들이 권력을 쥐면 옳은 세상이 오느냐? 이 사대부들은 훗날 조방 때 드디어 권력을 쥐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권신은 나타나죠. 그게 사마이예요. 그리고 환제가 죽고 1차 당고예금에서 불과 3년 만에 2차 당고예금이 발생합니다. 이건 1차 당고예금과 연관이 있어요. 외척 두무가 당인들을 두둔하여 풀려나게 해줬다 했죠. 이때 두무가 진범과 함께 청류 3군의 일원으로 칭송받습니다. 왜냐면 당시 두무의 상소를 보면 이응 즉 이원래를 두둔했어요. 이응은 충성스러우니 태공망 여상과 같은 무리다. 심지어 벼슬길을 금하는 조치에도 불구하고 환제가 죽고 나서 두무는 이응한테 그 자신의 딸인 태후의 궁궐일을 맡기기도 합니다. 태후의 거처가 장락궁인데 여기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소부 즉 장락소부에 임명한 거예요. 굉장히 정치적인 수죠. 당시 영제가 어려 두태후가 대리청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태후의 처소에 이응을 꼽아서 환관들을 감시 및 견제하려 한 거예요. 그러니 매번 태후를 만나러 오는 중상시 조절과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응은 3만 태학 유학생들의 스타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에 이들이 두무 훌륭한 사람이다 하고 두무를 칭송하게 이르는 거예요. 즉
외척 두무가 당인들을 두둔한 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온갖 전횡을 부린 외척 양기가 숙청된 이유로 그 외척은 권력에서 멀어져 있는 상태였는데 두무가 당인들을 품으면서 다시 한번 플레이어로 참여하게 되는 사건이에요. 이에 1차 당고해금 이후 권력 구도는 당인들 즉 사대부가 몰락하고 환제와 환관 그리고 외척이 나름의 균형을 이루게 되었다. 여기서 외척 두무가 사대부들의 지지를 받게 되니 정치적 체급이 떡상하는 거죠. 그리고 환제가 후사를 남기지 않고 죽어서 저기 하간의 후적이나 있던 12살박이 어린 영제가 옹립되는데 이것도 두무와 두태우가 주도하여 영제를 픽업한 겁니다. 권력은 나눌 수 없는 법이죠. 두무가 자신의 딸 두태우에게 환관들을 죽여야 된다. 두태우가 뭐 그럴 걸까지 있냐 그래버려요. 그래서 두무가 일부 환관만 먼저 족치는데 이걸 본 환관들한테 비상이 걸립니다. 이에 중상시 조절 및 왕보 등이 모의하여 병건이 있던 장안을 끌어들이고 두무가 태우를 꼬드겨 어린 황제를 폐위하려 했다는 누명을 씌우고 두무를 토벌해버립니다. 두무가 죽었으니 이용도 뭐 끈떨어졌죠. 바로 명간되고 잡혀들어가 고문당하다가 죽습니다. 도망갈 수 있었는데 도망가지 않고 스스로 잡혔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를 따르던 무리들도 다 연루가 되고 환관들이 이들을 숭상하던 그 지방의 뜻있는 관리들을 싹 다 추포하라 하니 이게 바로 2차 당고의 금입니다. 이로써 환관들이 외척과 그 잔존한 사대부들을 완전히 짬시키고 권력을 움켜쥐게 되는 것이죠. 다만 외척과 달리 환관은 병권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뭔가를 하려면 병권이 있는 자를 꼬드겨야 했던 한계가 있거든요. 결국 영제가 장성하고 그 권력의 주도권을 영제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환관들이 하던 매간매직의 권한을 영제가 빼앗아버리죠. 중상시 왕보를 숙청해버리고 뇌물 직권한을 이룹니다. 아무튼 2차 당고해금 때 연루된 자들이 6,700명에 달했다. 그리고 이들은 쫓기거나 응가하면서 14년 뒤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서야 황보숭이 영제에게 과거 당인들을 기용해야 이 난을 해결할 수 있다. 이게 받아들여지고 사면되면서 유표와 같이 군웅이 되거나 각 군웅들의 인재들로 흡수되게 됩니다. 이때의 패에 대한 교훈으로 환관과 외척은 촉을 제외하면 당분간 권력 쟁취의 플레이어가 되지 못해요. 대신 그 자리는 황제, 종친, 사대부의 주도권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오나라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군주와 호족의 경쟁으로 가지만요. 지금까지 1차, 2차 당고해금에 대해 탐구해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이프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